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이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업소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143쪽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사업소득이라는 건요.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종류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수록하진 않았어요. 자, 첫 번째로는 비과세 사업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래요. 예를 들어 제가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한테 이 논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작물 생산을 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쌀농사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자, 주택임대소득이라는 건 임대니까 월세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포인트는 한 개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있어요. 제외라고 되어 있죠. 비과세에서 제외, 즉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싼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자, 부부인 경우에 주택을 합산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나는 한 개만 소유하고 있냐? 아닙니다. 부부는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로 봅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자,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더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이 뭔지 아시죠? 뭐였죠, 여러분? 이배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 혹은 종합과세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칙은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일 때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도 기억나나요, 여러분? 원래 원칙은 종합소득이지만 이렇게 2천만 원 여기 조건에 합당하면 굳이 다른 소득이랑 합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2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2천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2천만 원인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보면은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주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상가임대소득은 제외입니다. 자,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원천징수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자는 원래 원천징수라는 게 없는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특정 사업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3%의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어떤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영상 편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라 그냥 따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겠죠. 그죠? 편집을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은 게 있다. 근데 회사가 영상 편집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할 때 100만 원 전액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3%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회사랑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 정확하게는 특정 사업 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의료보건 용역, 저술가, 작곡가는 3% 제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원천 징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는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팁을 지급할 때에도 5%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험에 종종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몇 프로인지까지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요즘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3% 제하고 돈을 받는구나 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1번,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를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번 약간 잘 모르시겠죠? 그죠? 본문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자, 우리 본문에 비과세일 때는 조건이 뭐였죠?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월세였어요. 그죠? 월세로 받는 거. 다시 위에 한번 볼까요? 주택 임대 소득이죠. 월세로 받는 거. 근데 여기에는 전세 보증금이에요. 전세 보증금. 자, 전세 보증금이 뭔가요? 받아놨다가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소득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근데 저희는 옳지 않는 것을 고르셔야 되니까 1번은 제외시켜야겠네요. 그죠? 자,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가세 공부하실 때 간주임대료 기억나세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했던 거. 그래서 소득세 쪽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부가세 쪽으로 간주임대료로 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긴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것도 맞죠? 2천만 원 잘 기억해 주시고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자,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합치기로 했죠. 그러면 합산한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1주택자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 월세 임대 소득은 과세한다. 이것도 맞죠?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총수익 금액 불산입. 소득세에서 총수익 금액은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불산입은 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득세 등의 환급액. 자, 소득세를 제가 많이 납부해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걸 또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 환급, 가상금. 자, 국세를 환급 다시 돌려받았는데 가상금, 여기 가상금은 이자 성격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자를 받은 게 있다. 이걸 또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 내야 될까요? 아니죠. 자,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이익,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하겠다. 자, 재고자산 이외,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잡아서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죠. 근데 수익으로 보지 않겠대요. 이런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적을게요.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만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제외니까 수익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간편장부랑 복식부기가 뭔가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는 저희가 이때까지 했습니다. 차변, 대변, 그 증빙을 기반으로 해서 장부의 차변, 대변 이거를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해서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봐요. 근데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차변 대변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죠? 지금도 조금 어렵죠. 근데 영세한 사업자는 영세 사업자, 영세한 사업자, 수출하는 사업자 말고요.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업자들은 복식부기를 해줄 직원들을 뽑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복식부기하지 않고 국가에서 율 같은 걸 알려주거든요. 그 율로 그냥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으로 잡지 말고 다만 우리 회사가 복식부기, 장부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 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필요경비 불산입. 자, 경비에다가 포함시키지 않겠다. 얘도 다시 쉬운 용어로 바꿔보면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비용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소득세 납부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경비가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죠. 근데 비용이 많으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 줄이는 효과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 이거 세금 납부한 건데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하려고 비용을 넣는 건데 여기다가 소득세를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벌금, 과태료, 가산세. 자, 벌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소득세를 적게 내죠? 소득세를 적게 낼 것 같으면 굳이 벌금을 따로 매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아닙니다. 업무 무관 경비.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회사랑 관련이 없대요. 그런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자, 대표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이번에 세금 좀 적게 내고 싶은데 이익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용을 크게 해야 되니까 나한테 급여를 왕창 줘야겠다. 1,000만 원 잡아가지고 비용에 1,000만 원 넣어야겠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와 급여와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 자, 이런 세금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위에서 아까 처분이익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로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 회사가 복식부기 의무자다. 차변 대변 기장을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내용 좀 어렵죠,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데 사실 얘들도 종류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몇 가지만 제가 추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겹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연한 말씀 한번 드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볼까요? 경비 아닌 것. 1번.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 자, 우리 아까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경비에 넣지 않기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살짝 틀어서 배우자의 급여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에 직접 일을 하고 있대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가족들 다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 급여는 인정을 합니다.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입니다. 자, 2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자, 상품 제품의 보관을 하겠다, 포장하겠다. 이거 사업이랑 관련 있죠. 당연히 넣어 주셔야 되고요.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차에 대해서 살짝 조금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운행 기록을 쓰셔야 돼요. 뭐 몇 월 며칠 날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 뭐 몇 킬로 썼다 이런 식으로 좀 장부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장부 작성을 한 다음에 업무 쪽에 사용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새마을금고예요, 여러분. 새마을금고. 자,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마을금고라는 단어가 없고 기부금이다라고 들어갔을 때에는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2번.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자, 우리 아까 기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경비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경비로 인정. 자, 가사의 경비와 관련되는 경비. 자, 가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당연히 경비 안 되겠죠. 벌금, 과태료, 당연히 잘못해서 낸 건데 경비로 인정 안 해줍니다. 성급 비용. 자, 성급 비용도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급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비용이긴 한데 내년 비용을 미리 납부한 걸 성급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해당 과세 기간에 경비에 넣는 거를 물었어요. 근데 얘는 해당 과세 기간이 아니라 차기, 내년의 과세 기간에 경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손금. 대손금은 돈 떼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 자, 그러면은 세 개네요. 그죠? 나다라. 얘들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3번.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주시면 돼요.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아까 소득세 환급받은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익으로 보지 않기로 했죠? 1번은 맞고요. 2번 관세 환급금 등을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으로 산입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얘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회사라고 적을게요. 제가 회사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근데 원재료가 필요하죠. 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원재료를 수입. 자, 우리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라는 걸 내셔야 돼요. 근데 이 관세를 제가 비용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되고 이 관세 낸 거를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시켜서 제품으로 만들었고 국내에 파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한 거예요. 미국으로. 자, 근데 수입했던 원재료를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은 관세를 다시 환급해줘요. 이게 관세 환급금입니다. 수입해서 국내에서 썼다 그러면 환급 안 해주고요. 내가 다시 수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관세 예를 들어 10,000원 낸 거를 다시 돌려받았죠. 그러면 비용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비용에서 취소시켜 주셔야 되죠. 그죠? 근데 취소시키는 방법이 비용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비용에 수익에서 빼기 비용으로 10,000원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환급 받았을 때에는 얘를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관세를 비용으로 잡았고 근데 나중에 수출하면서 이 관세를 다시 돌려받은 게 있다. 그럼 제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세 환급금은 결국 수익으로 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맞죠? 총 수익 금액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자, 여기서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장려금. 또 여기 볼까요? 자, 판매 장려금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제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 자, 팔아야겠죠? 대리점에다가 제가 이렇게 팔 거예요. 근데 이 대리점은 우리 공장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한꺼번에 파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회사 제품 말고 우리 회사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팔아주면 우리가 제품당 1%를 장려금으로 줄게 라고 약정해서 주는 것을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대리점 입장에선 판매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를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3번도 맞아요. 4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보험 차익은 보험금 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험금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수익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결손금. 여기는 별표 3개 칠게요. 결손금이 최근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익이 나왔죠, 여러분? 자, 수익에서 비용 뺐더니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 근데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이면 내가 납부했죠. 그럼 손실이면은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환급을 해주진 않고요. 환급을 해주진 않고 대신에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를 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자,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른 소득에서 빼주겠다. 공제, 결손금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자고요. 사업 소득에서 결손이 난 거예요. 100만 원이 결손이 났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제가 사업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업이 허용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근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은 돈을 받는 거니까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있죠? 100만 원을 차감시키고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근로소득에서 예를 들어 7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0만 원 하면은 또 마이너스가 뜨죠. 그래서 70만 원까지만 차감을 시키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빵원이죠? 이렇게 공제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납부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빵원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돈이 남았죠? 30만 원 남았죠? 그러면 또 다른 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연금 소득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3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30만 원 이렇게 차감시키고 연금 소득도 납부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공제시켜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는 연금 소득 없고 근로소득이 끝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결손금 30만 원이 남았죠. 그죠? 30만 원이 남은 상태죠? 그럼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 돼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차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월도 계속 평생 해주는 건 아니고 15년 동안 이월을 해줍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결손금. 결손금은 다른 소득 혹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본인 소득에서 또 공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 순서가 적혀 있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순서에 따라서 공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연금소득까지 공제시켰죠. 근데 만약에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또 이월시켜가지고 공제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 순서를 또 어떻게 외우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소득 종류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셨죠? 입에사근, 연기, 퇴양. 퇴양은 빼고. 자, 그러면은 4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근, 연기, 입에.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순서 중요하고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당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 얘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사업 소득에서 결손금 100만 원이 발생했고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시켰죠. 근데 이 사업 소득이 임대 소득인 거예요. 임대. 월세 받는 거 있죠? 그러면 이 임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로연금 기타, 뭐 이자 배당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못 넘기고 다음 연도에 얘가 23년이라고 치면 다음 연도에 또 임대 소득이 발생했겠죠? 예를 들어 500만 원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결손금 2월 시키고 400만 원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 임대소득이고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하고 자기 소득 안에서만 같은 임대소득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5년. 요거 외워주세요. 15년이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에서 넘어온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를 하시고 두 번째로 전기나 전전기에서 넘어온 2월 결손금을 공제하시면 돼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출문제 풀면서 결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아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종합소득 금액 2배삭은 연기죠. 퇴직 금액이랑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퇴직, 양도는 분류 과세하기로 했죠. 자, 그럼 일단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랑 근로소득 금액이랑 다 더해요. 상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랑 다 더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 나왔죠? 퇴직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는 따로 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이 있네요. 결손금은 빼기로 했죠? 차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결손금 계산할 때 사업소득, 근로소득 순차적으로 결손했죠? 근데 계산하실 때는 그냥 한꺼번에 소득 금액끼리 더한 다음에 결손금 빼주시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 나오죠? 1번 10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얘들은 다 더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손금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45쪽. 자, 2023년 종합소득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럼 얘도 2배삭은 연기 다 더한 다음에 결손금이 있으면 빼주시면 되겠죠? 자, 사업소득 금액 있고요. 사업소득 금액 세모는 결손금입니다. 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사업소득 금액.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 근로소득 금액 더해 주시면 되고, 양도소득 금액은 분류과세였죠? 따로 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 나와요, 얘는? 2,800만 원 나오죠. 자, 여기까지 풀어드리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1번이랑 2번이랑 비교했을 때 또 헷갈려 하시는 게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니 결손금 빼는 건 알겠고 상가 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상가 임대 사업 소득은 더했는데 2번에서 사업 소득 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왜 제외를 했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제외시키는 거는 계산해서 제외시키는 거는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입니다. 얘는 소득 금액이죠. 저희가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은 임대던, 상가 임대던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소득 금액이건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하고 주의하실 점은 결손금 뺄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번, 2번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때 계산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수익은 다 더하면 되겠죠? 2배삭은 연기 다 더하면 되고요. 다만 제외, 퇴직이랑 양도소득금액 두 개만 빼면 돼요. 제외. 아예 제외시키고 2배삭은 연기 6가지 소득은 다 합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 중에서 임대 사업소득 금액 있죠? 얘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수익이니까. 수익은 2배삭은 연기에 해당한다.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이잖아요. 다 더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결손금 계산할 때 결손금은 빼면 돼요. 결손금은 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다만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자, 배당, 근로연금 여기에 빼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보통은 부동산, 임대, 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빼는 경우가 나오진 않았는데
수익은 이배사근 연기 6개 더하고 퇴직 양도만 아예 제외시키면 끝. 결손금은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수익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있으면 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얘도 제외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 결손금이 부동산 사업 소득 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만 5천만 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전액 다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 공제한다. 1번이 틀렸죠? 10년이 아니라 몇 년? 15년. 자, 그 다음에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할 때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이 문장이 보편적인 문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살짝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문제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3년 상반기 거를 중간에 예납이라는 걸 한번 합니다. 11월 달에.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중간 예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3년 상반기에 대해서 중간 예납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23년이 끝나야지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 그 금액 있죠? 세금 납부했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려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22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세 납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미리 납부하세요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원래 보통 23년 1년치를 언제 신고 납부하시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50만 원을 미리 납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5월 달에 계산을 했을 때 150만 원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50만 원 미리 중간 예납한 거 있죠? 그거 빼고 나머지 100만 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 예납인데 직전 연도에 반틈이 고지서가 날라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22년에는 분명히 장사가 잘 돼서 1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23년이 되니까 장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 예납으로 해서 50만 원 납부할 현금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추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추계 신고. 추계 신고는 추정 계산해서 신고하겠다. 왜냐하면 상반기 1년 전체가 아니라 6개월치이기 때문에 6개월치만 일단은 신고해서 우리는 사실 손실이 났어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에 추정 계산해서 6개월치만 신고를 하는 건데, 이때 결손금이 있다면 2월 결손금이 있다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에는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상반기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결손금이 작년에서 넘어온 결손금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손금을 넣어버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상반기에 손실 봤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100만 원인데 결손금을 넣으니까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계 신고할 때는 결손금 공제 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을 다시 볼게요. 추계 신고할 때는 2월 결손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제외하고 상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이 틀렸으니까 4번도 맞는 문장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로 단기 거부터 먼저 공제하고 두 번째로 넘어온 거 공제하시면 되겠죠. 4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사실 1번, 3번, 4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2번 문장은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이렇게 객관식을 푸실 때 내가 아는 문장들을 가지고 최대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문장이 모두 내가 아는 문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꼭 한 문장 정도는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아니면 잘 모르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꼬아서 내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는 제외를 시키고 아는 문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가 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기본 개념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